예,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연말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바로 있었던 이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통일교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이제 전격 합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자면 여야 정치인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이 부분을 제안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당초에는 이제 경찰 수사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이 배경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 상당히 급선회한 걸로 지금 보이네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1999년 이래로 15번 차례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 특검들이 전부 여야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된 게 아니라 여론의 이 압력에 밀려서 한 경우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경찰 수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상당히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60%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갖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연루된 의원들이 거의 뭐 여야 할 거 없이 뭐 비슷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되지만 강행해도 뭐 큰 무리는 없겠다.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오전 상황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힘 향해서 오전 중에라도 좀 만나자라면서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여론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제안한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통일교가 지난 그동안 정치권의 어떤 이익권을 챙기기 위해서 집요하게 로비했던 그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몇몇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야를 넘나들면서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 특검에서 민주기 특검이 만일 그 부분에 밝혀졌을 때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결국은 통일교가 마치 국민의힘과 유착하기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 올인한 것처럼 그렇게 수사를 해왔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어떤 진술을 뭉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들의 대다수가 뭐 국민 여론의 60%가 넘게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이름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한화차 총재와 만나고 싶다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 녹취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그냥 봉합하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특검을 받는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김현지 지금 대통령실의 당시의 총무비서관 국회에 출석하겠다, 한다 이렇게 해놓고 협상 과정에서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특검의 추천을 뭐 여가 하느냐, 야가 하느냐, 제3자가 하느냐 이런 그런 협상의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또 이게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이제 특검하겠다고 하는 공론화는 시작된 것 같은데 그게 끝까지 특검으로 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당장 이제
뭐 범위라던가 추천 네. 방식 이런 부분에서 또 이견이 나오다가 결렬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특검 추천 주체죠. 그렇죠. 어느 정당이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러니까 특검 전체적인 이제 판도, 판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제 앞으로 그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대표였던 개혁신당 쪽은 지금 제3자, 제3기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게 제3기관이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아마 쉽게 그 부분에 합의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이제 특검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도 상당히 좀 논란 끝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쌍특검 여부입니다. 말하자면 김건희 내란 특검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특검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아요. 빼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쪽에서 그 부분은 이제 빼기로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특검을 위한 특검은 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문제는 특검이 주체인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이미 특검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네. 그 부분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 범위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의 그 어떤 조율 과정을 보면 이제 쌍특검은 없어지고 이제 통일교와 관련한 특검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이 추천과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게 민주당과 이제 또 협상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게 잘 진행이 될지 개인적인 의견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저는 글쎄 우선은 지금 여야 의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이 된 것처럼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제3자 추천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 여권에서 추천하겠다 이게 주장하면은 국민들이 과연 그걸 수용을 할까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추천 주체가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이 이미 3자 추천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네. 거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통일교 특검으로 딱 예외를 두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소시효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급하게 서로 신속하게 합의를 해서 착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오늘 얘기한 통일교 특검을 제안하는 그런 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큰 무리는 없이 갈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물론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아마 짚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 만큼 이게 민주당의 부메랑이 될 만큼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좀 짚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이 윤영호 본부장이 그 당시에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처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플리바게닝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드러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냥 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외로 쉽게 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사하다 보면 별건이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드루킹 사건처럼 또 이게 확대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정치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고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합의해서 가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전부터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담 중에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이제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청와대 시제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3년 반 만에 이제 청와대로 다시 이전이 되는 것인데 청와대 시대, 용산 시대와는 이제 또 다른 모습이어야 할 텐데요. 네. 어떤 부분들 좀 기대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이동하면서 너무 많은 낭비가 있었다. 이게 국고 낭비, 국정의 낭비, 국론의 낭비, 이 3대 낭비는 너무 컸습니다, 사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던 12.3 비상계엄만 하지 않고 임기를 완료했더라도 지금처럼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다시 본래의 청와대가 돌아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과거 역대 대통령 모든 청와대에서 항상 그 문제가 됐던 건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가 멀다. 너무 권위주의적인 구중궁궐의 의미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 비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롭게 변할지가 궁금합니다만 저희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어떤 공간의 어떤 배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청와대에서 접촉하고 안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과 참모의 이제 거리가 너무 멀다 했습니다. 본관하고 이제 참모들 근무하는 거리하고 너무 멉니다. 대통령 근무하는 데고. 근데 지금 이제 여민관이라는 대통령 비서들이 근무하는 참모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대통령이 이제 근무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별 물리적인 거리는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도 그렇고 여민관에 자주 참석은 했지만 워낙 대통령이 원래 머무는 본관이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시 참모와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 거기다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본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좀 거기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여민관이 참모들이 있되 네. 중요한 참모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본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갈 수 있고 또 모르겠으면 어떤 교통수단을 좀 빨리 해서 5분 거리인 본관과 여민관의 거리를 거의 뭐 1분 이내로 이렇게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름길, 빠른 길을 만드는 방법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참모들하고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재배치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좀 참모들과 소통, 특히 언론과 소통 이런 소통을 훨씬 더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존의 소통보다 훨씬 저는 2배, 3배 더 좀 대통령 소통 공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청와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들 또 우려는 있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공간 재배치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또 어떤 기대와 우려를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길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네. 옮긴 건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청와대라고 하는 이미지가 구중궁궐, 무슨 밀실, 뭐 이제 권부 이런 그런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과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들의 품속에 들어가서 대통령 직무를 하겠다 그런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결국은 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용산 시대를 끝내고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그러시는데 돌아가서도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용산 시대가 마감되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뭐 또 집무실을 세종으로 또 뭐 일부 또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이나 지금 사실 세종으로 행정 수도가 되다시피 했는데 여전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회도 세종으로 가고 대통령실도 가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거기에 부수해서 여전히 경제의 중심은 서울이고 또 전통적으로 서울이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또 하루아침에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갔다가 다시 또 세종으로도 옮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용선으로 들어가시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세종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해결할 난제도 너무 많고 네. 민생 문제도 시급한데 지금 또다시 세종시로 옮겨갈 거고 너무나 많은 이제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인 공방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지방 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제1 청와대, 제2 청와대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역할 분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청사도 지금 1, 2, 3 청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서울 있고 대전 있고 이제 세종시 있는데 그렇듯이 뭐 미니 청와대 비슷하게 해서 세종시에서 인근에 있는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 좋지만은 청와대 전체가 옮겨가는 것, 대통령 집무실 전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비교적 적거든요. 사실은 뭐 AI 시대고 또 뭐 플랫폼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행정 부분도 그렇고요. 그 외 많은 것들이 어떤 그 직접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꼭 청와대를 임기 내에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국정을 효율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여전히 국회는 서울에 있고 또 행정공무원들이 간부들이 서울에 늘 드나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비용을 줄여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회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됩니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합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부가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것을 왜 강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민주당은 이제 비가 오나 눈이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는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방금 이제 질문하셨다시피 왜 그렇게 위헌 논란이라든지 어떤 역풍이라는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렇게 어찌 보면 밀어붙이느냐.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 있으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지역을 이제 비판하는 분인데 저는 민주당 입장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 밀어붙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조의대 사법부는 절대로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예규 만드는 거 보면은 더 이렇게 자꾸 꼼수를 부리는 거 보면 더더욱 못 믿겠다라는 거 입증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대로 가면 내란 재판 2심, 3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인 거고 내란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국가적인 어떤 재앙이나 다름없는 재난이라는 거에 유사한 이런 정치적 사건을 확실히 매듭 지으려면 재판부가 사법부가 새로운 사법부가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정책위 대표라는 당 지도부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여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 같다. 왜냐?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어게인을 저렇게 외치고 있고 다시 뭔가를 강성우파 길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무리가 있고 위헌 논란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세 가지 이 요인 때문에 정책 부담을 상당히 안고라도 민주당이 강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그 세 가지 논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 일찌감치 이거 내란에 집단적으로 아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별화 절연하면 솔직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전단지판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내란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듯한 모습, 내란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은 민주당의 내란 전단 재판부가 명분이나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여론을 살펴가면서 개헌은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내란이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사전에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을 끝까지 사법부에서도 관철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것이고 위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일 지금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칩시다. 그거 승복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변삭게 하는 것이고 몇 년 후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 위헌 논란이 나오면 지금 이번에 내란이라는 결론을 냈었는데 그거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국민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헌법 104조 3항에 보면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누가 봐도 법관 대표회의에 뭐 추천기구를 둬서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취지를 보면. 그러니까 늘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지만 이 어떤 재판을 받는 사람, 재판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사는 무작위로 하게 돼 있어요. 예측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피고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 또 어떤 재판 신청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가 들어가고 어떤 의도가 들어가면 재판 결과를 승복하기 어렵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무리하게 사법부에게 이게 계엄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을 위임하지 않고 끝까지 정치적 권력으로 혹은 국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다수의 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법을 지금 입법을 해서 법을 무기로 해서 그걸 통과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국민들도 많이 이제 요즘에는 아시기도 했겠지만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거기에 지금 법관 대표자들이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법관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이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여기서 법관의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그 올라온 거 찍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그리고 헌법의 취지에 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장관을 이상하게 뭐 대장동 변호사로 하거나 본인을 좀 무슨 동기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어떤 편법적인 인사를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도저히 이게 행정부가 인사가 난백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러니 우리가 장관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준다.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입법부에서 아무리 300명이 다 찬성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이것을 적절하게 무슨 뭐 민심이 이렇고 내란은 참을 수 없으니까 이건
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저건 반드시 나중에 후보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그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 여론과 헌법 두 가지인데 지금 국민이 보면 이제 자꾸 헌법 법률만 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고 민주당은 헌법 법률상에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 여론 이런 훨씬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같은 일반 재판하고 달리 헌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내란 심판하는 그런 법안 그리고 어떤 재판을 새로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재판부라든지 법률 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헌법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도 동시에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워낙 이 법안 자체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내란 심판 그러니까 위헌적인 그야말로 헌법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위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판부는 특별할 수밖에 없어 특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 어떤 그런 명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은 네, 좀 그런데요. 특수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국민 여론과 헌법을 등치시키면요. 이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국정 운영을 하고 모든 기관이 운지도 돼 있는데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이뿐만 아니라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미 무너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나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이라는 이름하에 국민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마음대로 법을 위반하면서 패싱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말 이런 일을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최진 원장님이 답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국회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요.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되 그러나 모든 것의 근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삼권 분립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또 견제할 때는 견제한다. 그러나 그 견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게 삼권 분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 여론이 높다고 해서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간다? 이거야말로 독재로 하는 것이고 독재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본의와 다르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게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위헌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무리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라 해도 헌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데 혹시라도 이제 위헌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를 전부 이제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에 보면 내란 특검 전반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법안 처리할 때 같은 경우 모든 게 헌법 위헌 소지 제기하고 법률적인 문제 제기하고 고투리 잡고 그래서 심지어는 법부라진 말까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없애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는 위헌 시비 그다음에 법률 논란 이 부분들은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제기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논리 설득 위헌 논란 걸핏하면 제기할 위헌 논란은 대개 저는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못 믿는 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유죄다.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나는 민주당으로부터 욕을 먹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선거를 앞두고 신속하게 이 사람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빨리 사법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때 이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니 나는 이 사람 안 찍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가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법에서 나중에 연기해버리고 결국은 민주당에서 압력 넣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우리
이영호 의원님처럼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로. 그렇죠? 그전에 얘기로 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민주당에게 자 얘기나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저희에게 협의를 하십시오라고 했다면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되고 불가하고 그건 위헌의 소지가 높습니다라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얘기로 탁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그거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능한데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 구성은 우리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대로 이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로 하겠습니다라는 논리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얘기하고 법과 내용이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에서 오직 답답하고 압력에 정말로 이러다가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정말 사고치겠다. 그러니 우리가 민주당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최대한 어떻게 수렴을 하고 그래 민심도 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헌법의 틀 내에서 법의 틀 내에서 이런 정도는 하자 그래서 별도 재판부를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 재판부를 만들어서 우연찮게 그게 직위원 지금 1심 그 어떤 게 끝나고 나면 배당되면 거기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건 무작위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문제가 자꾸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관 대표자 회의들이 이 판사들을 처음부터 추천을 해서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거. 전혀 그러니까 이 그렇지가- 부분과 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 민주당에서는 오직 하면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사위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사실은 오직 하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말은 않지만 속으로 침묵은 지키지만 상당수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정도에서 대법원의 예규를 그냥 인정하고 법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 그런 네. 부담을 좀 가졌는지 그래서 세 번째 사만 냈지 않습니까? 대법원 내부에서 그렇다면 특위만들어 하자라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이제 1, 2, 3, 3단계로 이제 민주당이 물러섰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최소화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대법원 쪽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쯤에서는 충분히 좀 중재안, 절충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어쨌든 이제 뭐 법안 통과는 사실 초입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구 지금부터 윤어게인의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저는 판단을 결국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이제 본회의에서의 이제 움직임 저희도 좀 살펴보겠고요. 이주대로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전남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이 짧다는 사람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진짜 찐입니다, 찐. 그리고 제가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번에는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5년도 짧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 6개월 남짓 지났잖아요. 6개월도 길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보니까 영상 자료까지도 5년은 짧다. 이걸 준비해서 한 거 보면 이거 준비된 발언이에요. 총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의 그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미 간에도 지금 뭐 지난번에 팩트 시트 하고 나서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고 환율 문제만 해도 지금 굉장히 자꾸 우리 정부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만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부동산 대책 여전히 발표 않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은 짧다? 이 얘기할 때 자영업자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저는 참 궁금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것은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할 일이지 총리가 나서서 아부성으로 하듯이 저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뭐 개헌과 연관을 시켜서 일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헌법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헌법 개정을 해서 임기 연장을 하거나 중임제로 바꿀 경우에 그 해당 대통령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 저 누가 해도 안 되는 일인데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연관시켜서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가능한가? 내란 재판부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가능한가? 이것처럼 자꾸 국민들의 뇌리 속에 이걸 어떤 학습 효과를 시키려고 그러나 학습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로 봐서는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 총론적으로 그 말씀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제 관료 출신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선 의원 출신 정치인이고 거기다 당권 주자고 사실 대권 주자로 오르내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발언이나 행보 자체가 상당히 좀 정치성을 좀 띌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 발언을 한 장소가 이제 무안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목포, 신안, 무안 한 권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호남 지지층이나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은 상태에서 좀 기분이 좀 업돼서 아마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껏 띄워주는 측면에서 아마 저런 발언을 이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임기 5년 중에 6개월이면 4년 6개월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거의 5년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발언 뭐 한 번 더 뭐 개헌 이런 얘기를 하면 자칫하면 그 오만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자리에서는 절대로 저런 발언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총리가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 집권 여당 정치인이든 강요든 간에 임기나 저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너무 축혀 세우면요, 그건 지지층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서는 반발 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테크니컬하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대통령에게도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한번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첫 토크 콘서트를 열고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직격하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셨고 사실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뭔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짧게 의견 여쭙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저도 답답해요. 사실 좀 국민들의 이 원하는 정치를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일부는 좀 너무 강성 지지층에 갇혀 있지 않나 이런 그런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토크 콘서트를 열었더라고요. 근데 이 당내에 있는 어떤 분이 토크 콘서트 열면 원래는 창당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부를 어떤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해 나가는 이걸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당내가 비판을 얼마든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도 당을 애정을 갖고 비판을 해야지 이걸 그냥 조롱하듯이 인신공격하듯이 하면 받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계엄 과정을 통해서 많은 우리 국민의당 당원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헤아려 가면서 비판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자꾸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런 어차피 강성 지지층을 그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전체 국민을 보고 우리 정당을 끌어가는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어떤 고언을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직접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뭔가
뭐 당 규정, 뭐 여러 가지 자작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큰 틀의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당 게시판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국민들을 볼 때 사실은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같은 집권 여당의 네.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사실이라면 허심탄회하게 사과하면 돼요. 사과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너그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사정은 좀 더 좀 타협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건 정말 영웅은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통쾌해 보일 수 있다,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이 장동훈에게 직격을 가한 게 아니라 저는 반격을 가했다고 그냥 보는 건데, 최근에 사실 장동혁 대표 쪽에 한동훈 대표를 되게 몰아친 건 사실 아닙니까? 단계도 그렇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인 뭐 김종혁 의원 같은 경우 뭐 중징계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건 정말 극단적인 발언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 보면 참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단계라든지 이런 상황을 계기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반격. 하나는 김문수에게 물론 이제 같이 러브샷도 했지만은 반장동혁 그룹을 위한 어떤 세력화에 예. 본격적으로 저는 나설 거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좀 지방 돌면서 토크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몰이, 세력몰이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두 번째 목표가 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저는 단체장보다는 등원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등원, 금배지를 다는 거, 원내 진출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주변에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이 내년 6월에 국회에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이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힘을 제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강하게 뭐 당 게시판 이런 거 하는 것도 내년 6월에 정치적으로 본격화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 그럴수록 또 한동훈 대표는 예. 아마 반격을 가하기 때문에 예. 당분간 아마 오늘 이후부터 당장 뭐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에 어떤 장동혁과 한동훈계 양쪽 진영의 치열한 대결, 다방면에서 각 방면에서 어떤 서로 충돌은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저희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